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여야 대표가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합의했다가 딱 100분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12시간 전인 어제 저녁 8시 여당 대표와 제1야당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벌어진 소동입니다. 양측 수석 대변인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다 발표한 지 2시간도 안 돼서 국민의힘이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뒷얘기를 들어보니 당초 소상공인 집중지원안을 주장했던 야당의 내부에서 지도부와 협의된 바 없는 일이라며 반발이 컸답니다. 속사정이 어찌됐든 설익은 리더십에 국민들 희망 고문 당했다는 비판만은 피해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7월 13일 화요일 경제발전소 저는 박연미입니다. 국내은행이 3분기부터 가계대출의 문턱을 더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따른 것인데요. 또 구직 활동하는 실직자들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실업급여, 이 구직급여의 지급액이 5달 연속으로 1조 원을 넘었다고 하네요. 또 전세가 빠르게 월세나 반전세로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잠시 후 10분 경제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마 뉴스로 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영국의 억만장자 버진그룹의 리처드 브랜슨 회장이 첫 우주관광 시험비행에 성공했습니다. 1시간 만에 우주를 찍고 지구로 귀환을 했는데요. 앞으로 우주관광 산업 전망 어떨지 관련 전문가와 알아보죠. 그리고 화요일 경제 이슈 현장에서는 요즘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 내 공간, 내 집이라는 건 코로나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임형남, 노은주 부부건축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봅시다. 최근 IT의 젊은 대통령이 자택에서 피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또 IT는 어떤 나라인지 함께 알아보죠. 그럼 증시가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좋으면서도 한편 불안하기도 하단 말이에요. 근거가 뭡니까? 네, 그래서 자동차를 비유하자면 여전히 미국 증시라는 자동차는 출력이 좋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발표되는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또 수요일 날 예정된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을 앞둔 경계 심리가 여전히 상조는 했지만 그래도 어제 같은 경우는 일부 연준 의원들의 시장 친화적인 발언, 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미국의 2분기 실적 시즌 기대감에 힘입어서 이게 증시를 사상 최고치로 만든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게 미국 증시라는 자동차에 계속해서 연료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연준 이사회에 대해서도 입김이 센 뉴욕 연준 총재, 연은 총재의 발언이 어제 주가가 올라가는데 한 몫을 했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던데 뭐라고 했습니까? 네, 그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 어제도 또 등판을 하셔가지고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본인들이 데이터를 봤을 때 금리를 빠르게 올릴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없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지 혹은 지속적인지에 대해서 판별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래도 일부 품목의 가격은 본인이 보기에 확실히 일시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이야기했다는 점이 일종의 시장에 좀 안도감을 형성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밤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는데 이게 지금 전년 동기 대비 4.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보다 더 높게 나올 때가 문제인데 이런 경우에 이번처럼 뉴욕 연은 총재를 포함한 연준 위원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판단 변화 여부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고 이거는 제가 내일 방송에서도 저도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뉴욕 연은 총재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독특한 상황이 인플레이션 분석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이거 우리 시민의 언어로 바꾸면 잘 모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연준 내에서 좀 헷갈리고 있다라는 거 있는 거예요. 그들도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번에 중국으로 한번 가볼게요. 중국 경기가 다시 둔화할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 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국 은행들의 지준율을 낮춰줬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에도 이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 연구원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저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어제자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중국 증시가 4%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숫자는 한국이 13% 상승했고 미국 증시가 17% 상승한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은 말씀하셨다시피 중국 내 경기 둔화가 우려가 심각하다는 것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국내 원달러 환율이 1150원대까지 위협하면서 일각에서는 환율 불안을 많이 느꼈었는데 저는 이것도 중국과도 연관된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과 중국은 산업 구조가 유사하고 또 중국은 한국의 주요 수출 국가 국가인 만큼 최근의 경기 부진이 이렇게 중국 경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한국의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장중에 발표되는 6월 수출입 지표 그리고 목요일에 발표되는 중국의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이러한 중국의 경제 지표가 이번 주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주시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예, 그래도 미국발 훈풍 그리고 우리나라도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힘입어서 지금 코스피는 플러스 0.6%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견조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금융주들이 아무래도 미국도 어제 금융주들이 크게 상승했던 만큼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좀 다른 대형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주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방송 끝날 때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하루에 무려 2분씩 녹용 선물 세트 드립니다. 또 경제 공부 깊이 하실 수 있도록 재미있는 경제 서적도 한 분씩 선정해서 보내드리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언제 알려드리냐고요? 방송 끝날 때 바로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자, 02번호로 어떤 라디오 들으세요? 전화가 오면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외쳐주세요.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아리마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대구에 계시는군요. 날씨가 굉장히 습하고 덥습니다. 보내주셨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아무리 더워도 발전소는 돌아간다. 7937님 반갑습니다. 0902님 옛날에 안 읽어드려서 삐쳤어요 하셨던 분이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성산동에서 듣고 있어요. 여기서 가깝네요. 5분 앞에서 200도 앞에서 빵을 굽고 있어요 하셨는데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허클베리님 오늘 1등 하셨어요. 경발. 경제뉴스 정리해드릴게요. 아침에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앞으로 가계대출이 좀 어려워질 것 같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와 있고요. 실업급여 받아가시는 분들 5개월 연속 1조 원이 넘는 지급액이 지급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수도권에 워낙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세한 내용 한겨레 신문의 이지혜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3분기부터 가계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지겠네요. 예,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금융기관들의 대출 행태 서베이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국내 은행의 3분기 대출 태도 지수가 마이너스 3으로 2분기보다 1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 대출 태도 지수라는 거는 시중은행하고 금융기관을 설문조사를 해서 앞으로 은행들이 대출을 쉽게 해줄지 안 해줄지를 알아보는 지표입니다. 대출 승인을 완화하면 지수가 높아지고 승인을 까다롭게 하면 지수가 낮아지는 거죠.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가계주택 대출은 마이너스 18로 2분기보다 8포인트 떨어졌고요. 가계 일반 대출도 역시 마이너스 18인데
2분기보다 18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대기업은 마이너스 3으로 지난 분기하고 동일하고요. 중소기업은 지난 분기보다 6포인트 떨어졌지만 플러스 3으로 가장 지수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기업 대출보다 가계 대출을 더 깐깐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이게 가계대출은 사실 집을 담보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대출일 수 있는데 집에는 깐깐하고 기업에는 좀 지나치게 후하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하지만 정부의 방침이 뚜렷하기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르니까 금융권도 몸을 사리게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네, 지난 5월부터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4년여 만에 처음 감소하고 6월에도 소폭 증가하는데 그치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난해부터 분기별로 보면 가계대출 금액도 굉장히 커지고 증가율도 계속해서 높아져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분기 가계대출 증가율은 9.5%. 근데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5%에서 6% 선으로 억제하겠다는 목표를 지금 잡고 있고요. 그 하반기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달부터 투기 과열지구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등에서 6억 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을 때 연소득하고 관계없이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그리고 연소득과 관계없이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 차주 단위 DSR 규제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권에서는 40%, 비은행권에서는 60%를 적용받게 됩니다. 네, 미리미리 관리들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고용 사정이 워낙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실직자의 구직을 돕기 위한 실업급여 지급액, 그러니까 일자리를 원치 않게 잃어버린 분들을 지원하는 그 돈이 5개월 연속 1조 원을 넘어섰다 이런 통계가 있군요. 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 944억 원입니다. 코로나19 고용 위기가 좀 완전 최악이었을 때가 지난해 6월인데요. 그때하고 비교하면 지급액이 다소 줄기는 했는데 지난 2월부터 5개월 연속 1조 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를 다 합치면 6조 4,843억 원으로 역대 최고입니다. 6조 원을 돌파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고요. 근데 이게 고용 상황이 안 좋은 탓도 있지만 실업급여 지급액 자체가 늘어나고 지급 기간도 늘어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지난달에 전체 실업급여 수혜자 수가 1년 전보다 1만 8천 명 감소한 76만 4천 명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가입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가입자 증가폭은 1년 전보다 46만 2천 명 증가해서 6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급액과 지급 기간이 좀 늘어났다. 이것도 영향을 분명히 미치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부동산 소식 짚어볼까요? 서울 아파트 전세가 점점 구하기 어려워지는 모양이네요. 네, 7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건수가 1,168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 1,848건 가운데 63.2%를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는 서울 아파트 전세의 비중이 71.3%, 2019년에도 71에서 72% 수준을 유지를 했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갑자기 60%대로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도 또 감소한 겁니다. 이게 임대차 3법 탓에 전세 매물이 좀 줄어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집주인들이 보유세 부담 때문에 그리고 금리도 좀 낮기 때문에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커진 탓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우리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결정이 하나 나왔습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죠. 올해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2022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40원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근무를 한다고 쳤을 때 월급으로 환산을 하면 191만 4,440원으로 올해보다 9만 1,960원이 오른 겁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4%대에 지금 이르고 있죠. 그래서 경제 회복 전망이 좀 좋은 편이어서 좀 부분적으로 반영해서 이게 5%대 증가율로 올라선 건데요.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3%로 박근혜 정부의 7.4%를 하회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고용지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임금도 같이 올라가주면 좋을 텐데 하반기 상황을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의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Just one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2366님) 생일인데 미역국도 못 먹고 일하고 계세요? 네, 누나가 축하해드릴게요. (9771님) 가락시장인데 실물 경기가 정말 안 좋습니다 해주셨는데, 아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당분간 우리 2주 동안 꾹 참고 빠르게 회복되는 게 지금으로선 가장 빠른 방법 같습니다. 1554님, 6시 이후 2인 이상 모임 금지 정말 타격이 크네요 하셨는데, 자영업 하시는 모양이에요. 부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마나64님, 첫 방부터 들었어요. 자차 운전해서 문자 못 보냈는데 이제는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면서 문자 보냅니다 해주셨어요. 모두 고맙습니다. 우리 청취자들 서로서로 응원하시고 건강하세요 덕담해 주시는 모습 정말 보기 좋네요. 저는 오늘 우주여행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해요. 그게 무슨 달나라가는 소리야 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다녀온 사람이 있습니다. 스타워즈부터 인터스텔라, 마스, 그래비티, 승리호 같이 영화 속에나 등장하는 걸로 알았던 우주선 내부가 어제 다시 한번 공개가 됐거든요. 영국의 억만장자입니다. 버진그룹의 리처드 브랜슨 회장이 우주선 안에서 둥둥 떠다니는 모습이 어제 공개가 됐는데, 이제는 부자들을 중심으로 우주여행을 자유롭게 하는 시대가 곧 온다고 합니다. 우리 상황은 어떨까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최기혁 박사님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영국의 리처드 브랜슨 이 버진그룹 회장이 사상 처음으로 우주관광에 성공했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이제 뉴스가 나왔고요. 저도 관련된 업무를 하는 연구원으로서 상당히 흥미있게 봤습니다. 사실은 이 계획은 한 15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리처드 브랜슨이 우주 관광 상품을 팔겠다고 한 지는 이제 네. 2004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중간에 사고도 있었고 안전 확보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말씀하시죠? 예.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제 단순히 네. 우주 관광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이제 측면도 사실은 크지만 더 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인 민간들이 우주에 투자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달 탐사라든지 화성 탐사와 같은 이제 국가 주도로 과학과 탐사를 위한 이제 우주 개발이 주 목적이었다면, 네. 이제는 민간들이 우주에서 돈을 버는 근본적으로 이제 다른 차원의 이제 우주 개발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이제 흔히들 이제 뉴 스페이스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그것에 스타트를 알린 그러한 쾌거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참 신기했는데 이게 무슨 관광버스도 아니고 1시간 만에 우주에 갔다가 무중력 상태를 체험을 하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예. 이 정도 우주 관광을 하려면은 표가 되게 비싸겠죠? 예.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제 한 25만 불 정도 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근데 아마 요 우주 관광 상품이 이제 좀 활성화되고 또 다른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경쟁이 되고 하면은 1억 원대 아래로 내려오지 않을까 싶고요. 1억 원도 큰 돈이긴 합니다. 그러나 네. 좀 굳세게 마음 먹고 몇 년간 적금을 들면 일반인들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버진 갤럭틱의 우주관광 상품은 우리 돈으로 약 2억 8천만 원인데요. 할리우드 스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나 저스틴 팀버레이크 같은 사람들이 예약자 명단에 올라 있고, 방금 말씀하신 다른 회사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이런 곳들도 곧 이 관광 상품을 내놓는다고 하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불과 일주일 후죠. 7월 20일 첫 번째 이제 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연습 비행들은 작년에도 이제 몇 번 했었고요. 예, 이제 본격적인 상업적인 이제 관광 비행이 이제 시작이 곧 될 겁니다. 근데 이 제프 베조스의 뉴 셰퍼드라고 하는 이제 우주 관광하는 이제 로켓은 리처드 브랜슨이 이제 한 거하고는 완전히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리처드 브랜슨은 일종의 이제 비행기 같은 형태인데, 네. 제프 베조스의 우주 관광하는 이제 로켓은
문자 그대로 로켓입니다. 수직으로 발사돼서 수직으로 다시 착륙하는. 좀 종류가 다르군요. 그런데 예. 어제 그 리처드 브랜슨 회장이 지구로 다시 돌아와서 한 인터뷰가 저는 재밌더라고요. 내가 가기 전에 일론 머스크도 이 우주관광 얘기 계속 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내 방에 와서 잘 갔다 오라고 하더라. 제프는 전화해서 잘 다녀오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 했는데 예. 세계적인 억만장자들이 이제 우주 관광을 하면서 서로를 배웅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니까 좀 부럽기도 하고요. 예. 중국도 굉장히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예. 국가든 민간에든 우주 개발에 속도를 내는 이유가 있겠네요. 예, 우주 개발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실제 우주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무대로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전통적으로는 이제 뭐 국가의 국격을 향상시킨다든지, 그다음에 그 안보 분야에 여러 가지 필수적인 기술들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뭐 그러한 그 다목적인 의미를 갖고 모든 나라들이 지금 우주 개발에 나서고 있고요. 특히 강대국, 미국, 뭐 러시아, 중국, 일본, 유럽 같은 나라들은 아주 많은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는 상황이 어떤가요? 우주 발사체 누리호를 박사님 지금 개발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예. 물론 뭐 저는 이제 부서가 조금 다릅니다만. 네. 뭐 저희 그 항공우주연구원 네. 과기부하고 같이 이제 개발하고 있고요. 이건 정말 의미가 큽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에 이제 그 가입했다고 이제 막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요번에 누리호가 발사되면 이것은 이제 100% 완전 국산 발사체입니다. 모든 부품을 한국에서 그 깎고 뭐 자르고 해서 다 만든 이제 그 로켓이죠. 그래서 이 100% 국산 로켓이 올라간다 그러면 정말 이제 우주 분야도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가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무기 체계가 아니라 완전히 그 민간 그 평화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실용급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나라로는 8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면은 뭐 분명히 그 우주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자체 발사체를 가짐으로 해서 아주 그 우주 개발에 새로운 장들이 많이 열립니다. 요즘 왜 대학교에서 저 초소형 위성, 큐브 위성들 많이 만들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 발사체가 없어서 발사하기 위해서는 그 외국 회사에다가 우리가 돈을 주고 그 계약을 하고 발사를 하고 했는데 뭐 거의 우리나라 발사체가 있으면은 아주 그냥 저렴한 가격 또는 뭐 무료로도 발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뭐 지구 관측 위성이라든지 뭐 달 탐사, 화성 탐사, 뭐 통신 위성 발사 같은 것도 앞으로 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로켓으로 발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는 언제쯤 우주 관광 갈 수 있게 돼요, 박사님?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네. 이게 지금 우주 비행기를 만든 나라가 사실은 이제 아직은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 뭐 유럽이나 일본이나 뭐 러시아도 분명히 기술은 있지만 이제 나서지는 않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완전히 그 민간의 그 비즈니스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잘 나서지는 않고 이제 민간들이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민간의 그 우주 산업은 아직은 좀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데요. 네. 저희 항공우주연구원은 이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대에는 이제 기본 연구를 해서 뭐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랑데브 도킹 기술이라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걸 개발한 후에 2030년대에는 이제 무인 우주 비행기. 이것은 이제 그 우주 관광을 하는 건 준궤도 비행이라고 해서 100km까지 올라가서 찍고 그냥 내려오는 겁니다. 바로 궤도를 돌지 않고요. 그러나 이제 저희가 그 계획하고 있는 우주 비행기는 이제 지구 궤도를 완전 도는 것이죠. 그래서 30년대 무인, 40년대 유인 우주 비행기. 그래서 뭐 조금만 더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기업가들이 뭐 굉장히 그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몇 년 전에도 외국의 소형 우주 비행기를 들여다가 국내에서 운영하겠다. 뭐 그런 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업가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의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우리 기술이 꽤 많이 발전해 있다. 우리 자부심 좀 느끼면서 민간이 나설 수 있는 날이 그다지 머지는 않았구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항공우주연구원의 최기혁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스톤 드래곤님, 우주여행 얘기했더니 저는 저축해서 그 티켓값 모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시간이 다 해결해 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처음 TV 나왔을 때 그 문 여는 TV 있죠. 저희 시골에 아직도 있거든요. 전화기 놓는 게 또 부의 상징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전 국민이 다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저는 우주선을 그 우등고속 정도로 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려면 건강해야겠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은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하는 안식처이자 자신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코로나19 시대의 집의 의미는 더욱 색다르게 변했습니다. 무대이기도 하고요. 카페이기도 하고 일하는 사무 공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시대의 집이란 어떤 의미일까? 이 물음 같이 대답해보기 위해서 경제 이슈 현장 부부 건축가 두 분 모셨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작은 집, 큰 생각 등을 펴내신 분들이죠. 재작년 봄부터 주인을 닮은 집 200여 채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시는 가온건축의 임형남 건축가님, 노은주 건축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두 분 오시자마자 그거부터 여쭤봤어요. 두 분은 그래서 살고 싶은 집을 지어서 멋진 집 지어서 사십니까? 아파트 사십니까? 여쭤봤거든요. 예, 답변을 좀 저희는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너무 송구스럽게. 아니 두 분이 그 네. 아파트에 사신다고 해서 저희가 잠깐 담소하면서 웃었는데 원래 그렇습니다. 이 과일집 하면 그 집은 손님들한테는 못 파는 거 맨날 그치. 끝물 먹게 되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예. 해서 평소에 두 분이 항상 단독주택, 작은 네. 집의 가치를 강조해 오셨는데 요즘에 아파트 가격이 뭐 뛰다 못해 날아간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이런 시대에도 단독주택이 가지는 그만의 고유성 그리고 소중함 이런 게 있을까요? 그 사실은 아파트의 가치는 황금성이죠. 이제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고 가격이 점점 오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 시간이 지나도 가격이 오르는 건 사실 아파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택 중에서도. 근데 단독주택의 가치라는 건 그런 경제적인 가치가 아니고 부동산적인 가치 이런 거보다는 정서적인 가치죠. 그리고 나만의 집이잖아요. 가령 아파트는 이제 비슷비슷한 집의 조건을 찾으면 얼마든지 뭐 내 집을 팔고 새 집을 사고 이럴 수 있지만 단독주택은 나만을 위해 짓는 집이잖아요. 내 가족만을 위해 짓는 집이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주변의 환경, 자연 환경이나 재료나 이런 것들이 다 내 맞춤옷처럼 네. 나만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게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돈으로 살 수 없는 돈 이상의 가치인데 저도 생각해보면 저희 어릴 때 한참 단독주택을 올리는 그 붐이 일었거든요. 예. 네. 88올림픽 끝나고 네. 나서요. 그래서 그때 다들 그 집에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추억이 하나쯤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지금 여태까지 이제 많은 집주인들 만나시면서 예. 철학이 담긴 집을 만나며 건축가로서도 느끼는 바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집이라는 게 뭐 각자의 인생, 자기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도 자기 집을 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아파트는 공급자 위주의 주택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내 몸을 맞추는 데인데 그 단독주택이나 자기가 짓는 집은 자기 몸에 맞는 집을 자기가 짓는 거죠. 그다음에 자기 생각을 거기에 담는 거고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았으면 하는 희망도 거기 들어가 있는 건데 대부분의 집이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집이 별로 없었고 뭐 부엌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집안의 구성이 다 다르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좀 너무 인상적이었죠. 저도 두 분이 출연하신 그 TV 프로그램에서 그 아버님 댁하고 그 자녀의 네. 집이
서로 공간은 분리하면서도 연결돼 있는 그 뒷마당에서 손녀 손자가 뛰어노는 이런 모습 볼 때 참 감동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네네. 최근에는 그 제주도 집 요게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두 분이 소개해주신 그 집들 가운데 네. 굉장히 특징적으로 기억에 남는다 이런 집이 있을까요? 그 저도 최근에 다녀온 그 제주도 집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제주도를 사실 많이 가거든요. 제주도에 단독주택들을 되게 많이 지으세요. 뭐 이렇게 사는 게 붐이 되기도 했고 워낙 자연 환경이 독특하고 좋으니까. 근데 거기 200년이나 살아오신 어떤 일가의 집을 갔는데 그 어머님이 뭐 50년 전에 거기 시집 오셨고 거기서 오래 사셨어요. 옛날 낡은 집에서. 근데 원래 지어져 있던 200년 된 집이 이제 낡아 있던 걸 아드님이 보수를 하고 약간 덧붙여가지고 새 집을 또 이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200년의 시간이 이어진 거죠. 그 가족의 삶과 같이. 그래서 거기에 얼마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3살 먹은 아기가 또 있어요. 네. 그래서 3대가 거기에 이제 그 집에 모여서 집도 여러 대를 이은 집이고 가족도 여러 대를 이은 가족들이 늘 거기에 모여가지고 할머니부터 이제 손주까지 전부 모여서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고 그게 또 그 집이 제주도의 자연하고도 굉장히 어울렸거든요. 원래 초가지붕을 둥그런 지붕으로 다시 있고 이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저희도 집을 짓는 사람들이지만 이 기존에 있는 집을 이었다는 이 아이디어도 너무 좋았고 그 가족들이 거기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허물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간다. 이 부분이 참 특징적인데 우리 임 소장님은 어떤 집이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이제 기억에 남았던 게 그 평창에 어떤 이제 한 70대 부부가 서울에서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집을 지었는데 두 분이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내가 이렇게 쇠퇴해가지고 늘 나는 전성기고 더욱 좋아진다. 그 사람들이 사실은 나이가 먹고 이런 건 슬프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자기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무로부터 자유롭고 진정한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이제 앞이 펼쳐지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약간 그런 생각과 그다음에 원래 지형을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집을 맞춰서 앉혔고 그다음에 그 정원을 가꾸는데도 정원도 그냥 우리가 막 잔뜩 뽑고 이러는 게 아니고 풀들이 알아서 자라게 적자생존 약간 그런 자연스럽게 사는데 막 너무 강조하는 그런 자연이 아니고 자연스러움이 아니고 그 부인한테 이렇게 스스로 우러나는데 그 집에 갔는데 그 모든 것이 잘 맞아서 그 집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분이 다니시는 지역의 집들을 보면 그래서 유독 그런 집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터 한가운데 나무가 있으면 그걸 베어버리지 않고 그걸 그대로 살리면서 설계 도면을 바꾸죠. 그래서 그런 방식의 집들이 참 많았던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 원래 방식이죠. 우리나라의 집 짓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두려워하고 자연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고 약간 그런 건데요. 사실은 이제 그런 집들이 보면 요새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99년부터 지금까지 건축사무소를 운영해오고 계시면 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집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현장에서 하나하나 참 생생하게 목격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아파트 대신에 내가 현금을 들여서 집을 짓는다. 사실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주로 어떤 분들이 의뢰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보통 분들은 아니시죠. 그러니까 평범함을 좀 거부하는 분들인 것 같은데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그 세컨드 라이프라고 해야 돼.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분들, 가령 은퇴를 앞두고 있다거나 자녀들 다 키우고 다 분가를 시키고 이제 조금 이제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고 좀 더 자연에서 살고 싶으신 분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집을 많이 지으셨어요. 근데 근래 이제 들어와서는 오히려 거꾸로 젊은 분들이 집을 많이 지으세요. 저희가 신혼부부의 집을 지은 적도 있고. 근데 이분들이 보니까 요즘 이제 층간소음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막 그 태어나자마자부터 살살 걸어라 이렇게 뭐 말도 못 알아듣는 애를 붙잡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가족들이 자 애들을 마당에서 뛰어놀면서 키우고 싶다든지 그다음에 또 아니면 요즘은 이제 도시에서도 살지만 조금 도시 외곽에 미성도시라든가 아니면 혁신도시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환경이 좋은 지역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런 쪽으로 이제 이주를 하면서 가족이 이주를 해서 좀 색다른 환경에서 살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래서 연령대가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단독주택을 꿈꾸는 분들이 다양해졌어요. 아, 그렇군요. 예전에는 진짜 생각하면 저는 이제 귀향할 거예요. 도시에 살 필요 없어요.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두 분 소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셨을 때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 키우면서 저희는 여기서 애들 막 맨발로 다니고 뛰게 해요. 그리고 집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공간이 따로 있었다는 게
그게 굉장히 특징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집에 대한 시선, 집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현재인 것 같은데요. 요즘은 보통 어떤 예. 집들을 원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가 그러니까 집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좀 바꿔주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동안은 학원을 못 다니는 인생을 생각할 수 없었고요. 학생들이. 그다음에 외부 활동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는 거를 생각할 수가 없었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옛날에 집은 남을 보여주기 위한 집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거실에 가구나 이런 거는 뭐 어때야 되고 뭐 이런 그렇죠. 기본적인 패턴이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거로부터 좀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한테 집중을 하게 되고 자신한테 맞는 공간. 그다음에 거실도 뭐 남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거실이 필요 없어 그러면 거실을 없애버리고 부엌을 넓힌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정말 사람들이 본연의 자기 집을 짓는 시절이 온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게 네. 정해져 있는 공식들이 있잖아요. 네. 딱 아파트 같으면 현관문 열고 네. 들어가면 신발장 네. 나오고 좌우로 방 탁탁 앞으로 보면 거실 있고 베란다 있다 이런 건데 그러면 집을 짓겠다 이렇게 딱 마음을 먹었을 때는 내가 어떤 집을 원하는지를 제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는 게 내 마음인데 그렇죠. 그게 제일 문제죠. 내가 어떤 집을 원하는지 네. 모를 때 두 분 제일 난감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그 건축주가 오면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집을 원하세요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일단 밥을 먹어요. 그러면서 막 무장 해제를 시킨 네. 다음에 이제 본심을 털어놓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진정한 게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과정이 되게 중요하고 본인도 네. 스스로 자기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많이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집. 이렇게 해가지고. 근사한 네. 집을 지어주세요. 네, 근데 그게 네. 정말 본인이 원하는 거냐면 약간 그때 유행이 또 이제 있고 막 요즘은 이제 이런 스타일, 뭐 예를 들면 북유럽 스타일, 예를 들면 남프랑스 스타일, 뭐 아니면 네. 한옥도 뭐 요즘 한동안 맞아요. 유행이었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정말 좋아하냐고 이제 가만히 파고 들어가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나는 어렸을 때 뭐 다락에 있었던 기억이 좋았고, 뭐 텐마루에 누워 있었던 기억이 좋았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주로 저희 이제 예전에 좋아했었던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이제 많이 끌어내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남들의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 집 져본 사람도 많고 네. 집 짓다 이런 건 힘들었으니까 절대 하지 마라 막 조언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결국은 남의 얘기보다는 내 내면의 얘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한테 좀 물어봐라. 내 스스로에게 우리가 의외로 나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네.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유행이란 건 특히나 옷이야 유행이 지나면 안 입으면 그만이지만 집은 어떻게 집은 할 수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없으니까. 다 뜯어 고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예전에 단독주택 많은 골목에 가보면 이 건축 스타일이 요 집은 대략 몇 년쯤에 지었구나 네, 알 수 맞아요. 있었어요. 네, 이 맞아요. 트렌드가 빨간 벽돌에 까만 철창 있고 초록 대문하면 요거 90년대 네, 초반이구나 맞아요. 이렇게 알 수 있었는데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셨어요. 예. 근데 집을 한 채 짓는다 그러면 딱 막막한 게 어느 땅을 사지? 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지? 참 막막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이 네. 지금 출연하고 계신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네. 알려주셨단 네. 말이죠. 일단 우리 터부터 한번 잡아볼게요. 터는 어떻게 잡아야 돼요? 제일 중요하죠. 네. 이게 땅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건축은. 근데 사람들이 땅을 잘못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게 뭐냐면 맹지를 사요. 도로가 없는 땅이 있거든요. 아하. 근데 이게 이제 현황으로는 도로가 있어서 샀는데 나중에 도시계획 확인원이나 이런 거 도시계획 상황을 확인해 보니 도로가 아닌 거예요. 네. 사도를 지나서 가는 거. 근데 그런 땅에는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1차. 자재가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건축 허가가 안 나고 지어도 무허가죠. 그러니까 일단 도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그 뭐 인프라라 그러죠.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느냐. 병원이나 뭐 슈퍼 같은 게 너무 멀어버리면 뭐 힘들어지겠죠. 등등 시작해서 상하수도, 네. 그다음에 뭐 심지어 도시가스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잘 돼 있느냐를 좀 봐야 되고요. 또 세 번째는 요새 이제 그 집중 강우 이런 거 많이 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산사태나 이런 유실되는 우려가 많이 있어요. 대지 주변이. 네,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대치가 잘 돼 있느냐, 주변의 산과의 거리 뭐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우사 축사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우사 축사가 주변에 얼마나 큰 거리가 있느냐, 예, 이게 뭐 이제 힘듭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예. 시작해야 되겠죠.
저도 시골에서 커서 이거 잘 아는데요. 꼭 예. 필요한 산업이지만 그 주변에 거주하는 거는 예, 쉽지가 않아요. 시골에서는 좀 그러면 이제 땅을 골랐다고 치죠. 네. 그럼 건축가를 잘 만나야 할 텐데 네. 우리 건축학개론 영화를 보면 네. 서연이가 대학 동창이었던 친구를 찾아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 두 사람은 건축가와 그 건축주 사이의 관계가 좋았는데 네. 건축가를 내 마음에 쏙 드는 분을 만나려면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축가를 만나는 걸 좀 두려워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시공자들을 만나기가 더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일괄로 다 해주시는 경우도 네. 많이 있고 그런데 건축가들이 이렇게 상담하고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요즘 이제 인터넷에 정보가 굉장히 많이 뜨거든요. 네. 어떤 괜찮은 집의 이미지가 뜨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축가의 이렇게 스타일이 좀 마음에 맞는 건축가를 몇 명 고른 다음에 그냥 전화해서 상담하고 만나시면 되고요. 얘기를 이제 뭐 보통 상담하면서 얘기를 한두 시간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잘 들어줄 건지 아니면은 조금 약간 권위적인지 혹은 그래서 일단 말이 좀 잘 통하고 네. 이야기를 잘 나눌 수 있고 심지어는 좀 철학적인 어떤 그런 것도 좀 비슷한 사람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이 이미 이제 설계한 작품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아주 젊은 건축가 이제 사무실을 열어서 뭐든지 열심히 할 준비가 돼 있는 건축가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친구도 사실 여러 명의 친구 중에 만나면 만날수록 말이 잘 통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이야기가 잘 통하고 내 얘기를 잘 들어줄 것 같은 그런 건축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일단 부딪혀 보셔야겠네요. 부딪혀 봐야겠는데 청취자분들이 아마 나도 나만의 집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비용일 거예요. 네. 그렇죠. 예컨대 대지 50평에 건평 40평이다. 이만한 집을 올리려면은 그 서울의 수도권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치면 예. 어느 정도 건축비 예상하면 될까요? 지금 이제 땅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어가지고 뭐 특정할 수는 없는데 서울에 뭐 대지가 한 50평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될까요? 근데 서울에 사실은 불과 얼마 전까지도 저희가 2014년만 해도 평당 1,000만 원짜리 땅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한 3, 4천만 원씩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서울보다는 조금 수도권으로 네. 가셔야 될 것 같고 거꾸로 이제 저는 예산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전에는 가령 땅값 2억에 집 고치석게 공사하는 비용 2억에서 한 4억에서 5억 사이로 단독주택 예산을 잡으셨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사이에 변화가 뭐가 있어요? 코로나가 있었죠. 네. 코로나 때문에 인건비랑 이제 자재들이 수입이 잘 안 되니까 자재비가 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2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그 정도 육박하게 공사비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거꾸로 예를 들면 땅값은 이제 워낙에 이제 뭐 자기 고향 땅을 갖고 계신 네. 분도 계시고 주변에 근교에서 조금 괜찮은 데를 찾는 분도 계시고 해서 땅값이 뭐 한 3, 4억이 들었다 치고 공사비도 한 3, 4억 뭐 이렇게 보셔서 예를 들면은 그게 이제 서울에서 지금 뭐 그래도 아파트값보다는 싸더라고요. 이게 서울에서 서울이나 서울 대도시 주변에서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는 단독주택을 땅만 잘 고르면 공사비는 사실은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제 만약에 한 40평 집을 짓는다 그러면 좀 적게는 한 3억 3억 미만은 사실 힘든 게 이게 코로나가 끝나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코로나가 조금 당분간 간다고 보면 철근값 같은 게 한 2배 오르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가능한 예산을 예를 들면은 토탈 예산을 잡고 거기서 건축비는 얼마, 땅값은 얼마, 그다음에 기타 또 뭐 들어가는 가구에 대한 비용이나 조경에 대한 비용 이런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체 예산을 사실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공사비는 그거에서 사실은 순수한 공사비는 사실 어떻게 보면 몇 프로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거꾸로 예산을 정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요. 마음을 정하셨으면 역산을 해서 우리 철학이 맞는 건축가를 만나는 이런 순서로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아쉽습니다. 두 분 보내드리기 아쉬운데요. 현장의 목소리 전해드리는 경제쇼 현장. 오늘은 가온건축의 노은주 건축가님, 임형남 건축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집에 대해서 본인만의 뚜렷한 철학 갖고 계신 우리 식구들이 많군요. 4630님, 아이들이 어릴 때 집에 대한 추억을 갖게 해주려고 주택 생활한 지 5년 차입니다. 예전에 살던 아파트 자산 가치가 3배 뛰었지만 괜찮아요. 삶의 질과 가치관의 변화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셨고요. 5694님, 아이디 델식구님이시죠?
집이란 투자가 아니라 주거용입니다. 우리가 단독주택의 로망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같아요 해주셨고요. 저도 어렸을 때 앞마당에서 뛰어놀았던 그 기억이 참 오래갑니다. 닭이 제 동생 쪼았던 기억도 나네요. 손님 오셨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국제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 가져오셨나요? 아까 자기 집 마련하는 거 계속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도 집이 있었는데 토끼를 키웠는데요. 네. 그렇게 뭘 많이 싸는 줄 몰랐습니다. 그 토끼 이미지가 제가 아는 토끼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네. 토끼가 굉장히 활발한 동물이죠. 네. 제가 목요일이라고 했습니까?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주제를 우리가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데 IT라는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IT라는 곳에 사시는 분들에게 집이란 아마 포근하지 않은 곳, 굉장한 사치품이죠. 굉장한 사치품, 그리고 살면서 한 번쯤 가질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곳일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10여 년 전에 IT의 어린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진흙 쿠키를 만들어 먹는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기억하고 있는데 IT라는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인구가 1,140명으로 작은 나라입니다. 이제 착각하기 쉬운 것이 IT 그러면 아프리카 쪽에 있는 나라로 아는데 사실은 이제 카리브해에 있죠. 미국에 가까운 데인데 말씀하신 대로 진흙 쿠키 먹는 아이들 모습은 2010년에 IT가 그렇지 않아도 계속 하리케인의 피해를 받는 나라인데 그때는 진도 7.0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대다수가 사망하는 큰 사건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가난한 나라인데 더 가난해졌죠. 최빈국 중에 하나입니다. 소득 분배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기준으로 보면은 세계 3대 소득 불평등 국가 중에 하나예요. 가난한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한데 또 해외 원조가 들어가니까 2010년 대지진 이후로는 약 130억 불 정도의 경제 지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득권층이 다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나라입니다. 분배의 정의도 사라진 나라다. 그런데 이 IT라는 나라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IT를 굉장히 가난한 나라, 방송에서 쓰기 적합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거지 나라 이렇게 표현을 그렇죠. 해서 굉장히 외교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번에 IT의 모이즈 대통령이 사절 침입한 이 테러범들에게 암살을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젊은 대통령이기도 했고 부인인 모이즈 여사도 총에 맞아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인데 어쩌다가 이런 사태가 생긴 겁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모이즈 대통령 임기 마감 시기의 논란입니다. 2016년에 실시된 대선 결선 투표에서 모이즈 그 당시 후보가 55.67%로 당선이 됐는데 그 대선 결선 투표가 사실 그 당시에 태풍 허리케인 때문에 국가적 재난사태 선포로 결선 투표가 연기된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은 2017년 2월에 취임했으니까 5년 임기는 2022년 내년 2월에 끝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야당 쪽에서는 천재지변이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통령 임기가 2010년 2월에 시작했으니까 마감이 올해 2월이라 이렇게 야당이 주장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대립을 하다가 이제 시위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모이즈 대통령이 피격을 당했는데 이 IT 경찰청에서는 크리스장 에마뉴엘 사농 미국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IT 국적의 사람이 배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뉴욕 타임즈에서는 이 경찰 당국이 추정하고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이 있다. 2013년 파산 신고라고 의사 출신이고 교회 목사를 자처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큰 끔찍한 범죄를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음모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테러범들이 용병이다 이런 주장도 그렇죠. 있고요. 용병이죠. 그러니까, 미국 국적도 사람도 2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IT 정부는 이 혼란한 전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결국 미국의 군대 파견을 요청을 했는데 미국이 최근 들어서 보여준 행보들을 보면 국제 분쟁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미국의 현재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소위 IT 피로 증후군이 있습니다.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네. IT를 폄하하는 발언을 인용하셨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 지우개에 나서고 있지만 IT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주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11일 팍스뉴스 인터뷰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미국의 국가안보가 위험에 처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있어야지 군사 개입을 결정한다 했는데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도 굉장히 주저하고 있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죠. 미국은 IT가 독립했을 때 카리브해 국가들이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으니까 특히 냉전 시대 때는 네. 굉장히 그 통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사실 20여 년간 군정을 실시했습니다. IT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프랑스와 듀벨리에와 그 부자가 29년간 독재 정치를 한 나라거든요. IT가. 그리고 미국이 그때 대통령이 그 쿠데타로 다시 91년에 축출됐을 때는 클린턴 행정부가 3년 고민하다 93년에 군사적으로 개입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아서 2004년에 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자유주의적 외교 정책 일환으로 군사 개입을 많이 했는데 소말리아에서도 미군 희생이 컸고 논란이 있었고요. 블랙호크 다운이라는 영화가 있죠. 네. 거기도 그렇고 보스니아에서도 그렇고 루안다에서도 그렇고 IT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국제 경찰 국가로 행동하는 거는 조심해야겠다. 이런 이제 국내 여론이 강하게 있었고 그것이 트럼프 행정부 때뿐만 아니라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 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외국 군대가 파견을 나와서 상황을 정리하기도 어려운 모양새이고 IT 전국의 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부디 일반 국민들의 삶이 더 이상은 팍팍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이런 사태가 이어질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시 가볼게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한 연구원님.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 어떻습니까? 네, 오전에 출발했을 때에 비해서 상승폭을 소폭 더 확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코스피가 플러스 0.7%대 강세를 보이면서 3,270선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랑 비슷하게 대부분 대형주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섹터 전반에 골고루 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진단키트, 백신 등 그동안 코로나 수혜주로 인식됐던 종목들은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요. 또 오늘 눈에 띄는 업종은 2차전지, 전기차 관련 주들인데 이거는 정부의 K 배터리 육성 전략, 또 2분기 실적 시즌 기대감도 있고 더 나아가서 전거래일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가 주가가 급등세를 보인 영향이 일종의 또 추가적인 대외 훈풍으로 작용하면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네, 오후 시장 전망은 어떤가요? 네, 오후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2분기 오늘 장 마감에 발표될 6월 소비자 물가 지표를 둘러싼 경계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국내 증시도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한 만큼 오늘 주가 흐름은 이 정도 수준에서 양호하게 끝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 알려드릴게요. 녹용 두 분입니다. 177 하나님, 563 하나님 축하드립니다. 책 한 권 보내드릴 분 9566님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물 받으실 분의 명단은 경제발전소 홈페이지 게시판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 또 IT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런 의견 많이 주셨는데요. 뭔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해보게만 되네요. 그리고 아리마님 그래요. 진흙쿠키라니 안타까워서 어쩌나 하셨고요. 우주여행 관련해서 오늘 소식 전해드렸는데 살아생전에 그게 되겠습니까? 이런 분들 많으셨거든요. 사실 미국에서 그리고 영국에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건 굉장한 마케팅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버진그룹은 이 버진갤럭틱을 통해서 우주관광했습니다. 이걸 보여준 다음에요. 5억 불어치 자사주를 증시에 내다 팔아서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5,740억 원어치 유상증자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거 자체가 거대한 미디어 쇼이고 하나의 마케팅이기도 한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도 그렇게 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일 올게요. 발전.